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9명의 무고한 삶을 앗아간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경찰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를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허술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9은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발표 내용은 뭔지, 뭐가 부족해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건지, 뭘 고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 차량이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속을 했고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 내용,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인도를 덮칩니다. 그젯밤 9시 26분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식당 앞과 횡단보도에 있던 9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서면서부터 가속했고 일방 통행길로 접어든 뒤엔 속도를 더 높이며 인도로 돌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동승자인 아내도 어제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자료 분석을 통해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어하는 음성만 있을 뿐 급발진을 보여주는 말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다만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있어서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차량이 덮친 인도와 도로 곳곳엔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흔적이 급제동을 했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차에서 흘러나온 부동액 등이 만든 자국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인도위 보도블럭에 기다란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횡단보도부터 시작된 얼룩은 도로 밖까지 뻗어 있습니다.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이곳 인도엔 사고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사고 차량의 바퀴 자국이 5m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역주행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크게 4곳에서 부동액이나 윤활유 등이 묻은 바퀴 자국이 보입니다. 급제동할 때 타이어가 마찰열로 녹으면서 바닥에 달라붙는 스키드 마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한다면 트래킹 마크라 그러는데 이 액체를 뿌리고 나서 자기 바퀴가 그거를 밟고 가면서 찍어놓은 거. 경찰도 스키드 마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충격 이후 제동 장치가 회복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감적으로 그 정도까지 떨어졌으리라고 예상은 좀 어렵고 그러면 제동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역주행 구간 약 250m 중 총 35m 정도의 유류물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차선도 복잡하고 헷갈리는 데다 표지판이 제대로 안 보여 평소에도 역주행 차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면 네 갈래 길이 나옵니다. 우회전을 해야만 주행 가능한 차로에 들어설 수 있지만 운전자 시야에는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일방 통행로가 훤히 들어옵니다. 우회전만 가능함을 알리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일방 통행로엔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와 90도로 차를 꺾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뒤로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면 다른 간판들과 크기가 비슷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역주행이 많다고 말합니다. 물질하고 볼 때도 있고 술집 한번 정도는 볼 때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차가 이제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간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주행 운전자의 책임은 무겁지만 도로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4년 서울광장 조성을 위해 도로구조를 바꾸면서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행자 보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가드레일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역주행 참사 현장에는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은아 기자,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더 늘어났습니까? 네, 서울시청 인근 참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면서 어제보다 더 많은 추모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이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식 같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워 찾아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40대 중반인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근 꽃집은 국화꽃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희생자 9명이 분산 안치된 장례식장 3곳은 유족들의 애절한 사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상을 2개 받은 날 참변을 당한 시청 직원의 형은 기뻐했을 동생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안 당했으면 또 그것도 저한테 저녁에 전해서 자랑을 했을 건데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떠났구나. 자랑스러운 가장이었던 조카를 잃은 이모의 가슴도 미어집니다. 그게 성실하고 착한 남녀지 없는 가장 역할을 자랑스럽지 인정하게도 평로를 잘하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도 조문했습니다. 희생자 9명의 발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 중구 참사 현장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떨까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던 국회가 본회의를 어렵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제 뒤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우원식 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면서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여당이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던데 해병대원 특검법 어떻게 처리가 될 겁니까? 예,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적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어서 종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당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거부권 행사 시기가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어제 대정부 질문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를 놓고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적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이 문제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막말이 본질이라고 맞섰습니다. 장애인 비하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지난달 2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냈던 논평입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미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다
동맹이라고 잘못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당 의원을 정신 나갔다고 비하한 막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그러한 표현 그리고 의견들을 낼 겁니다. 문제 본질은 막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동맹이란 표현은 제정신으론 쓸 수 없다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 의원의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한미일 연합훈련은 6차례 실시됐습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막말 논란은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국민의힘 김혜지,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개혁신당은 관용적 표현에 차별의 딱지를 붙이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대치, 격돌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비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운영위 의사 진행 방식이 너무 무르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에겐 독해졌다는 비판까지 들었습니다만 이걸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대화와 협치는 이번 국회에서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위원장이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상임위 운영 방식이 답답하다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못 봤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고 자신의 발언에 사과한 부분들을 문제 삼은 겁니다. 강민국 의원님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앉아 계세요. 입도드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반면 정 위원장은 지난달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윽박지르거나 수시로 퇴장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역시 정 위원장과 비교하며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라는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발언 수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정 위원장의 거친 발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당을 주도하는 모습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3명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을 비판한 글을 내부망에 올리자 16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고 이례적으로 지방검찰청 수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 위법, 보복 탄핵임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기자회견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자 지지하는 댓글이 160개 넘게 달렸습니다.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은 탄핵이 망치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쟁점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사유가 있습니까?
네, 검사마다 다른데요. 중요한 건 탄핵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사자는 정당한 수사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설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까지 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탄핵 사유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사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만약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면 재판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야당이 먼저 탄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검사는 울산지검 청사의 대변을 봐 공용물을 훼손했다는 탄핵 소추안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미준 검사는 보니까 13년 전 사건이 탄핵 대상이 됐더라고요. 네, 엄 검사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한정 총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종결이 됐는데 만약 위증 교사가 새롭게 밝혀졌다면 몰라도 지금 그 사유로 탄핵 소추를 거는 굉장히 정책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지난달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며 김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모두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 이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검사 3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거나 관여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의 주로 탄핵 소추를 한 거로 보이고요. 아직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탄핵 소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 법사위가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탄핵 소추 과정에선 바로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우선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당성을 챙기고 여론을 살피면서 본회의 처리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서 법사위에서 조사한다. 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김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 이른바 원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과거 친박, 비박 갈등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이 당론과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 추천자로 대법원장을 내세운 것도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당론 위배의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한 후보는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위헌이 아니란 헌재 결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전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거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윤상현 후보는 현재와 미래 권력의 대리전 양상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박 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친한 갈등의 이 서막이 열렸다 드디어. 나경원 후보도 원 후보는 출마 자체가 채무고 한 후보는 배신 프레임에 빠졌다며 두 후보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들 나가겠다고 하니까 원희룡, 한동훈 줄 서는 또 줄 세우는 이런 또 정치가 또 시작돼서 이런 싸움이 되는 것 아닌가. 앞서 원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이 공공연히 한 후보를 도우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관위에 제소했는데 선관위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두 경고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면택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면택 회장이 의료계의 지위를 실추시켰다며 전공의에 이어서 의대생들도 의협을 사실상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의사 집단 내 단일 창구는 만들어지지 않게 된 건데 병원들의 휴진 기세도 정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의료계가 한 테이블에 앉는 게 불가능해진 만큼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도 불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협을 보이콧한 가장 큰 이유로 이면택 회장을 들었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성명을 내고 무능과 독단의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협의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이 잇따라 임현택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의료계는 세대 갈등이란 새로운 내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계 휴진도 동력 확보가 어려워져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 아산병원이 진료 재조정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환자한테 피해가 안 되면서 최대한 진료를 유지해야 되니까 정상화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진료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는 오늘 이면택 회장 등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고 환자단체는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계 규탄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택시 한 대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크게 다치고 두 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7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택시가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택시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릅니다. 응급실 입구 외벽은 산산조각 났고 가드레일은 뿌리째 뽑혀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택시 한 대가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택시는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막 아수라장이 됐지, 막 소리를 지르고 무슨 다른 전쟁이 난 줄 알았어.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는 앞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손님이 하차한 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시가 구급차를 들이받고 급 가속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경찰의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래층에 살던 직장 동료였는데 이 범행 후 피해자 부인까지 납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두 남성이 걸어갑니다. 얼마 뒤 경광등 불빛이 반짝이고 곧이어 경찰과 소방구급대원이 출동합니다. 오늘 새벽 2시 38분 전남 목포시 한 주택 2층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회식을 받고 저희 소방과 같이 갔는데 그분은 안방에 쓰러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피해 남성은 법무부 관찰 대상자였는데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이상 신호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한 겁니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확보한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 회사 동료인 40대 남성. 이곳 1층에 거주하던 가해자는 대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피해자 부인까지 납치해 도주했고 납치된 부인은 오늘 아침 여수에서 풀려났습니다. 남자 그렇게 해놓고 여자 강제로 끌고 간 거야. 아침에 이게 막 여수서 택시 대절해갖고 여기 왔는데 막 맨발로.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에 여수의 한 거리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왜 죽이셨어요? 피해자 부인은 왜 데리고 가셨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서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 음란물을 만든 건데 비슷한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일 이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본 음란물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고 호소한 겁니다. 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이 주변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SNS에서 음란물 속 여학생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좀 조용한 학생이었습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 학생이었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죠. 해당 남학생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남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주변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남학생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피해 학생 2명이 낸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이드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전주에서도 중학생 7명이 동창생 12명과 교사 2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매달 5%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600여 명을 속여 2,800억 원을 뜯어낸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친인척들까지 범행에 가담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이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합니다. 여성의 집에선 사기에 사용한 통장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친인척 4명 등과 함께 2016년 1월부터 6년간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폰지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는 6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8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당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단을 이끈 여성은 사기 전과 팔범이었습니다. 친오빠와 조카까지 범행에 동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자본주의사의 병폐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노린 건 40, 50대 부유층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균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고 주택담보와 신용대출까지 받아 33억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소를 키우는 농민 12,0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230만 원 이상 적자라며 한우 산업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한우를 비싸게 사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유혜림 기자가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둔치 주차장에 소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서 있습니다. 이 소들은 전북, 경남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밤새 올라왔는데 한우 농가가 서울로 소를 끌고 오는 집회를 연 건 12년 만입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한우 한 마리를 팔 때마다 230만 원씩 적자가 나게 되자 차라리 정부에 반납하겠다며 끌고 온 겁니다. 농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통제에 나선 경찰의 눈을 피해 심야 시간에 상경했지만 목적지인 국회 앞까지 소를 몰고 가진 못했습니다. 그냥 오지게 했으면은 잠도 안 자고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폭락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가다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국회 앞에선 한우 농가 12,000여 명이 모여 한우 산업 대책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우 농가 지원 법안과 한우 암소 2만 마리 수매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싼 사료값 대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농민의 정성으로 소를 키워보라 이겁니다.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농가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정부는 여전히 돼지, 닭 등 다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5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닌 합리적 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세중 씨. 혼자 하루 15시간 동안 휴일 없이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월 300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료와 대출이자 배달 수수료 부담에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팔았을 때 모든 지출을 뺐을 때 순이익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요 사이에서 남는 것 같아요. 정부는 총 25조 원을 투입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7%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합니다. 점포 철거비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높이고 훈련 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합니다. 여기에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상향돼 대상자가 최대 50만 명 늘어납니다.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국민 삶을 직시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과 자동차 조립까지 일괄 체제를 갖춘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원료 수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또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쪽에 위치한 카라왕 신산업단지. 축구장 16개 크기의 회색 외벽 공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장 내부에선 지게차가 전기차 배터리를 쉴 새 없이 옮깁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지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적용됩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 최초입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배터리 제조와 자동차 조립 기술이 결합된 현장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ita memiliki sumber daya alam yang melimpah, tetapi berpuluh tahun hanya kita ekspor dalam bentuk raw material.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전기차 업계의 구애가 한창입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는 데다 아세안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도 전기차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해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관세와 사치세를 감면받게 된 현대차 그룹. 동남아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카라왕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맛비가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갔죠. 제주도와 부산 등지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의 비가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박재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빗줄기가 자동차 전면 유리를 강타합니다. 쉴 새 없이 닦아보지만 차창밖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비는 거리에 서 있는 성인 남성 발목까지 차올라 한 걸음 떼기도 힘듭니다. 바로 시간당 50mm 비가 쏟아질 때 모습입니다. 이 같은 위력의 비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라권과 충청권에 내릴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한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두 고기압의 강력한 충돌 때문입니다. 덩치를 키우며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아래로 영향력을 넓히는 북쪽 고기압이 만나 압축된 정체전선을 만들게 되고 그 사이를 저기압이 지나 많은 비를 뿌리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마저 몰고 와 비구름대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충청권과 전라권의 경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올해 내린 장맛비만큼 비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기 불안이 심해져 장맛비가 언제 그치고 언제 다시 내릴지 정확한 예측도 힘들어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는 6.25 당시 85명의 전투 병력을 보내준 참전국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사실상 최대 파병국이었는데 70년 만에 유엔군 사령부 복귀를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침이 있을 경우 자동 개입하는 유엔사의 확대는 한반도 안보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유엔군 사령부를 떠났던 룩셈부르크가 70년 만에 유엔사 복귀를 추진합니다. Now that we are establishing our embassy here, it's indeed a question that is on the table that needs, of course, further exchange with the Korean authorities, as well as, of course, also with the UN command. 룩셈부르크 외교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들이 유엔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iberty is something we think is granted, and we should know. We have to fight for it. In the past, in the present, and also in the future.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지켜온 룩셈부르크는 6.25가 발발하자 정군의 10분의 1 수준인 85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22개 참전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를 비롯한 5개 국가는 각국의 사정으로 유엔사에 연락단을 남기지 않고 떠나 17개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독일과 덴마크가 유엔사의 장교 파견을 희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억지력 강화의 일환으로 유엔사 외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유엔사 강화에 북한은 아시아파 나토, 침략기구라고 반발하며 해체를 주장하지만 룩셈부르크에 이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해진 순서와 자세에 따라 사격을 하고 탄피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총에 탄피 바지를 한 모습. 과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겐 익숙한 사격장 풍경입니다. 실전이 아닌 훈련 자체를 위한 훈련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실전형으로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뭐가 달려졌는지 가봤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조정관 단발 사격 개시 이동! 특공연대 장병들이 전방을 주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적군처럼 표적도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기존에는 멀리 250m와 가까이 100m, 중간인 200m로 이른바 멀가중 순서로 한 발씩 사격했지만 이젠 60발 실탄을 갖고 임의로 올라오는 표적을 알아서 몇 발이든 쏘면 됩니다. 탄피 분실을 막는다며 소총에 달았던 탄피 바지도 떼어버렸습니다. 실제 적과 교전 중인 상황에는 탄피를 주울 일이 없기 때문인데 육군은 훈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탄피를 회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격을 실시할 때 탄피 분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나 실전과 유사한 조건 속에서 사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6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저격용 원거리 조준경은 보병 분대마다 1명인 저격수에게 지급했는데 앞으로 저격수 숫자도 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실전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군은 지휘관의 상징인 녹색 견장도 저격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작전 때는 물론 평시에도 착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뒤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인데 그 사이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고 바이든을 대신할 차기 주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TV 토론 중 잠들 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빡빡한 일정 탓에 TV 토론을 잘 할 수 없었단 얘기입니다. The president had a cold. He had a hoarse voice.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의 사퇴 요구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독의 타원 의원이 처음으로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25명이 후보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salute President Biden. I just feel that it's time for him to step aside if we were to be able to protect what he allowed us to gain in 2020. 바이든의 우군들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Let us not make a judgment about a presidency on one debate. I think it's a legitimate question to say, is this an episode or is this a condition?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6%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언론은 차기 주자 탐색에 나서 해리스 부통령일 때 트럼프와의 격차는 2%포인트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을 공개 지지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주변에는 대선 결과를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안전관리 미비로 압사 사고가 빈번한 인도의 한 종교 행사에서 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허가 인원보다 3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최소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병원 바닥에도 입구에 도착한 트럭에도 시신이 즐비합니다. 인파가 빠져나간 행사장 바닥엔 신발과 유품이 버려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하트라스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 직후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사는 천막 안에서 열렸는데 무더위에 지친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जैसे समापन हो गया खत्म हो गया तो पब्लिक जल्दी के मारे जल्दी निकल जाए हम पब्लिक से जल्दी हम पहले पहुंचे. 지금까지 최소 1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12명이 여성, 7명이 어린이였습니다. 행사 당일 경찰 허가 인원의 3배가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40명에 불과했습니다. हाँ गिरते हुए देखा महिलाओं को मैंने कोशिश भी की उठाने की पर मैं उठा नहीं पाई मैं गिर गई काफ़ी वीआईपी ड्यूटी भी करी है मैं काफ़ी भी भीड़ अटेंड की लेकिन इतनी नहीं 인도에선 지난 2013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 종교 축제에서 115명이 2011년 케랄라주에서도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번 참사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국민화가 이중섭이 전쟁으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에게 보낸 편지화가 공개됐습니다. 환히 웃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그려 가족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붓을 든 이중섭. 맞은편에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아내와 두 아들이 보입니다. 이중섭이 1954년 일본에 있는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화입니다. 편지 글에는 아빠는 건강하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경성은 춥지만 친구들이 가져다 준 따뜻한 점퍼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기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중섭이 1954년 10월 28일 서울 누상동의 집에서 일본에 있는 아내 마사코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마사코 여사의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집을 정리하시면서 약 이중섭 선생님하고 70통 정도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애잔함이 서려 있는 것이고, 한국 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이중섭은 1953년 일본에서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재회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2년 뒤인 1956년,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가장 강력한 MVP 후보는 단연 기아의 김도영입니다. 타율과 홈런, 장타력까지 나무랄 데 없지만 수비에서는 가끔씩 실수를 보여 그야말로 경기를 들었다 놨다 하죠. 성민혁 기자입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 런다운이 걸렸습니다. 선행 주자를 잡는 건 기본. 그런데 3루수 김도영이 뒤따라오는 주자가 있는 1루 쪽으로 공을 던지는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 틈에 3루에 도달한 선행주자 구자욱이 또 런다운에 걸리자 이번에는 기아 투수 내일의 황당한 주루방해가 이어졌고 결국 삼성의 득점이 완성됩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 솔로포를 터뜨리며 잠시 떨어졌던 집중력을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교체, 이범호 감독의 질책입니다. 김도영을 앞세운 기아는 올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의 롤러코스터 같은 플레이는 오겠지. 2주 전 LG전에서도 평범한 땅볼을 놓쳐 팀을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말루 홈런으로 결자 해지, 제대로 들었다 놨습니다. 몸이 굳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정신이 다른 데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팬분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야구를 보실 수 있도록. 올 시즌 가장 강력한 MVP 후보인 김도영은 오늘도 선두타자 홈런을 날렸습니다. 3할 중반대 타율에 23홈런, OPS 1위 등 각종 타격 지표에선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책 역시 19개로 1등입니다. 맹수로 변신 중인 기아 김도영이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No! Don't stay above 50! You slow down and this bus will explode! 폭탄을 실은 버스가 내달립니다. 도심을 폭주하며 좌충 우돌합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커다란 트레일러가 하늘로 빨려 올라갑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집이 통째로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폐허만 남습니다. 주한 미국 외교관으로 일했던 정치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은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올려 휩쓸어버리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한 겁니다. 상승 기류가 솟구치는 정점이 바로 절대 정치 권력입니다. 거기엔 이념도 철학도 상식도 가치도 없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돌진만 존재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행진이 그런 듯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때만 해도 3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치고 기각되면 역풍이 분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 이런 정당, 이런 제1당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 정점에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절대 입법 권력이 있습니다. 검사 4 중 3명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사람들입니다. 탄핵 의결은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부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듯합니다. 검찰총장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공세에 밀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가 전임 위원장에 이어 벌써 2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새 위원장도 탄핵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자기 뜻대로 임명하고 묶어두려는 속내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산불에서 회오리 치는 파이어네이도입니다. 시속 200km에 이르는 불기둥이 마치 저주의 불 같습니다. 불볕과 물벼락이 번갈아 퍼붓는 날씨처럼 극한을 오가는 암울한 나라,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월 3일 앵커 칼럼 오늘 소용돌이 입법 권력이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곳곳으로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에 최고 150mm 이상, 충북과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부에 100mm 이상, 서울과 동쪽 내륙에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가량의 집중호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